첫 번째 기조 강연 주제와 강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국어연구원, 현재는 이제 국립국어원이죠. 제4대 원장, 또 한국어 세계화 재단 이사장, 국어심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요. 또 국어학 개설, 국어 문법론 등을 저술해 현대국어 연구의 체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개설서인 한국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출판해서 한국어 문법을 학문적 교육적으로 세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셨는데요. 한국어의 실현과 영광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이익섭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님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특히 이 국문학과적인 분위기를 아주 좋아해서 국문과 제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면은 늘 고향의 품에 안긴 그런 기쁨을 받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얘기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국어가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가 하는 데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발전된 우리 모국어를 앞으로 좀 더 세계로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다듬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주 자잘한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쪽에 그 원고 화면이 저쪽으로는 안 나가나요? 저기는 화면으로는 안 나갑니까? 아, 거기에 있습니까? 네, 네. 처음은 그 아까 책 소개에도 나왔는데 다른 나라 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책으로 한국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문의 한 토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어는 이제 결코 한반도 안의 언어가 아니다. 이 놀라운 발전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솟곤한다. 초등학교에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소번이 마려워도 말 한마디 못하던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우리 세대가 다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신백이 교수가 어디 글 쓴 데 보면은 그분은 인천에서 다녔는데 그 소변이 마려운데 그때 조선말을 쓰면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바지에다가 실내하는 이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요사이 어린아이 같으면은 뭐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워낙 선생님이 무섭고 쩔쩔매던 시절이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일본말 한마디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일본 여선생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벙어리로 지났는데 운동장에 나가면은 조선말을 자연히 쓰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친구가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누가 조선말 했다. 그러면 교실 뒤에서 이렇게 손들고 벌을 섰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한국의 언어는 애초에 미국에서 미국 주립 뉴욕 대학에서 미국에 뭐 한국 소개가 많이 되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되질 않고 그러니까 좀 고급 문화를 미국에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측에서 책을 써달라. 그래서 언어, 문학, 역사, 뭐 미술, 뭐 종교, 뭐 이런 11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언어로 집필된 것입니다. 그게 뉴욕 주립대학 출판부에서 2000년도에 영어판으로 나왔는데 애초에는 그 책을 위한 저본으로 쓴 것인데 그 미국의 이 번역을 맡았던 메리랜드 대학의 램지 교수가 자기가 번역하는 데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메리랜드에 가서 묵었을 때가 있는데 미국에는 락스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주로 주말에 2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 모임인데 그분들이 대개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분인데 또 그래도 안 가르칠 수는 없어서 이제 선생 노릇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굶주리다가 계속 초청을 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몇 번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거 영어판 나오기 전에 한국어 판을 좀 내면 그것부터 우리가 좀 보고 싶다고 뭐 그분들의 마음은 늘 좀 간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 국립국어연구원 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 국어연구원에서 주로 과거 공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그때까지 북한 규범으로 가르치던 것을 우리 것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교사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나가서도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책이 하나 필요하겠구나 해서 출판을 한 게 한국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출판을 하고 나서 의외로 반응이 커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겠다 하는 것이 이어져 가지고 처음은 서울대학교 유학을 와 있던 터키 여학생이 하겠다고 그래서 뭐 자기 공부식으로 하겠구나라고 하고서 뭐 크게 관심을 안 두었는데 열심히 해서 그게 결국 터키어판으로 나오고 일본에서는 천리대학의 조선어과에서 대학원에서 한국의 언어로다가 교재를 쓰면서 숙제를 낼 모양입니다. 이번 한 시간에 배운 것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그 숙제를 하면서 이 책 전부를 자기가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허락을
청해 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기문 선생님이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겨우 대학원 학생이 무슨 그런 거 번역해가지고 체면이 좀 그렇지 않느냐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고 있는데 일본 출판사에서 이 감수자를 유명한 분을 두면은 내주겠다는 게 얘기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메다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감수자를 제가 좀 맡을 수가 없냐. 근데 저야 뭐 얼마나 고마워요. 우메다가 그 당시에 최고 권위자였는데.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걸 보면은 감수자 우메다 교수 이름은 크게 나오고 번역한 사람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든 그래서 일본어판이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3일 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형근 목사라고. 그분이 러시아판을 냈고 그 경우는 모스크바에서 그 번역본 출판 기념회까지 해서 즉 제가 가지고 거기 분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했던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쪽에서는 누가 하나 맡았는데 나중에 또 자기도 그거 번역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경쟁이 붙다시피 했는데 어떻든 그래서 중국어판이 나오고 그리고 독일어판은 조금 특수한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서전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그게 한국이 주관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저서 20권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는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어떤 분이 이 한국의 언어 같은 거가 좋겠다고 해서 거기 넣어줘서 또 독일어판이 나오고 이래서 뭐 여기 원고에는 좀 과장하면은 세계 만방에 세계 만방에 우리말을 소개하는 책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느 책에서든지 예문은 한글로다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물론 그 나라 문자로 발음을 붙이긴 하고 해석도 붙였지만은 그 어떤 번역본에든지 한글 예문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아니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국만 머리에 두고 썼던 건데 정말 잠깐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한국어는 한반도 안의 언어가 이제는 아니다. 정말 자기 나라 안에서 제 나라 안에서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핍박받던 우리 모국어가 이렇게 세계로 넓게 퍼져갔다. 그러니까 제가 눈시울이 지금은 참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 또 다시 정말 울먹여져요. 이 글은. 그런데 조금 색다른 생각은 일본어 판에서 이게 그대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떤 기분일까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런
시련을 겪었다는 거, 우리가 흔히 뭐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는데, 오늘 이런 큰 잔치 같은 걸 하면서 뭐 이런 어려웠던 시절은 또 있기도 쉬운데, 아까 나온 분들이 대개 뭐 그런 시절 이야기를 언급들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어 그 잔재가 지금 얼마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도 거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뭐 앞에 예들은 다른 거지만은 지금도 뭐 구구단 외울 때는 일본어로 하는 게 더 편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책을 읽어도 일본말로 된 거 읽으면 정말 쏙쏙 들어온다, 한국어로도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런 세대들이 아직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강릉 방언 사전 조사하면서 그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에도 일본어 잔재가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예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뭐 그때는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해방이 돼서 정말 일본 말은 모르고 끝났는데, 그래도 버릇이 있는 게 있어요. 뭐 2, 4, 6, 8 이런 거 뭐 니시 뭐 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36년보다 지금 세월이 2배는 더 흘렀는데도 그 찌꺼기들이 아직도 있다, 그런 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안 넘어가네. 3번 번호로 3번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현재 뭐 한국어의 위치랄까 그런 걸 뭐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은 의례 한국어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넣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이렇게 외국인이 타니까 그 친구 코 한번 되게 크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뭐 이제 한국 그래서 한 대 맞아 타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쓰면 아주 별난 걸로 생각했던 때가 사실 얼마 전까지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원고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작년인가 한글날 행사하는데 진행자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KBS 아나운서하고, 근데 하나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는데 뭐 그 얼굴을 안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걸 전혀 모를 정도로다가 한국어가 능했는데, 그분
포함해서 그분들이 늘 TV에 나와가지고 한국어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도 요새 뭐 유튜브 보면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하는 유튜브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는 통계 뭐 얘기가 뭐 그냥 구색으로 넣어놨는데, 그 통계들을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학당이 뭐 82개국에 나가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는 인원도 2021년에 기준으로 보면은 33만 명이 되고, 그 중에 합격자는 얼마, 뭐 이런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통계가 있는데, 어떻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자기 여기서 제가 뭐 돌발 사태라는 용어도 쓰고 급발진이라는 말도 쓰고 과속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은 특히 국어학자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허둥지둥 거기에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국민성이 워낙 부지런하고 또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국민성이고 해서 교재도 열심히 개발하고 세종학당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 현재는 외국의 자국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만큼 열심히 뛰는 나라도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지금 지금 좋은 세상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미처 해놓지 못한 것들, 뭐 기초작업이라면 기초작업,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제일 처음 예는 노랗다 하얗다에서 그 변칙 활용으로 노래에서 하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산동대학에 가서 한 달 집중 강의를 했을 때에 학생이다가 지금 서안에 가서 한국어과 교수를 하는 그 말하자면 뭐 제자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왜 노래에서 하얘서가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어디 찾아보면 의뢰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잘 안 나오고, 그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히읗이 어미,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주로 활용하는 형식, 히읗이나 미음 앞에서라고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파라니, 노라니, 파라면, 노라면, 그것만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어요. 그래서 노래에서 팔에서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어디 돼 있는지 제가 미처 못 봤는지 못 찾겠어서 제 혼자 어떻게 대답을 해보랬는데,
어떻든 앞에서, 그러니까 어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노래에서 발에서 이런 식으로 애로 되느냐, 아로 안 되고 애가 되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외국인한테는 그건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그걸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파랗다 노랗다 할 때의 히읗은 옛날에 하다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변칙을 해서 해서 했다 식으로 애가 되는 게 아니냐. 윤석중 동료 보면은 뭐 기재복이 이랬구나, 뭐 똑같구나, 내일 다시 대보자 이럴 때 애초에는 똑같아가 애거든요. 근데 지금 표준어로 똑같아로 해놨는데, 그게 애로 보통 말할 때는 애로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하다, 지금 같다가 옛날에 같하다 하고 그 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같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든 뭐 그런 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히읗 변칙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라고 하는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되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런데 이거는 꼭 외국인한테뿐 아니라 우리 이세들한테 가르치는 국내 국어 교사들에게도 같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애와 애 구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미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하나 했는데, 그 램지 교수 부인인데 그 한국어 학당에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램지 교수를 만났어요. 램지 교수가 그 한국어 학당 만날 때에 선생하고 연애를 해서 부부가 됐는데, 근데 뭐 걔는 여담입니다만, 램지 교수는 대학 다닐 때의 공과대학인데 거기에서 한국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관심이 가가지고 ROTC를 한국으로 지원을 해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좀 휴가를 달라, 내가 한국의 문화를 좀 알고 싶어 그런다 이러니까 그 상관이 하는 소리가,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어서 한국 문화를 알겠다고 그러느냐 했대요. 제가 참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국어를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 한국의 학당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한경도 방언에 성조 갖고 박사 논문하고 서울에 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 전까지, 거긴 뭐 정년이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도 교수생, 메릴랜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분인데, 근데 그 댁에 갔을 때인데 그 부인이 그 주리아라는 딸인데, 주리아가 개를 한 마리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사와서 다음번에 가서 한 마리 사왔다 이러면서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 발음이 개가 아니고 개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의가 아니라 거의를 갔는데 못 사고 도로 돌아와서 나중에 가서 한 마리 사왔대서 내가 얼떨떨해서 아니 무슨 개 한 마리를 사는데 한 번에 못 사고 그래 얼떨떨하고 있는데 그 램지 교수가 그래 저 사람이 A를 구별을 못해요 이래. 그러니까 램지 교수는 A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정작 한국 토박이는 A를 구별을 못해요. 근데 원고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A를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좀 겁이 날지 겁을 낼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쪽 학생들이 자기들은 분명히 구별을 하고 글자도 따로 돼 있어서 구별을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발음을 할 때에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뭐 여기 옛날 사당 선생이 입이 어떻게 돼서 리을 소리를 못 내서 바람풍 해야 될 게 소리가 나니까 바람풍 했는데 학생들이 또 바람풍 하니까 이게 자기가 들으니까 잘못 발음하는데 그래서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 이제 리을 소리가 안 나니까 뭐 그랬다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 소리를 구별을 못했을 때에 겪게 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건 글쎄 그게 분별이 안 되던 변별이 안 되던 소리를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변별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데 뭐 이런 것들까지 교사들한테 요구할 수 있을지 어려운데 하여튼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은 아니겠는가. 그 의 발음도 그렇습니다. 의 발음을 지금 국어사전에서 외로 발음해도 좋다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좋다고 돼 있는데 뭐 가령 독일 학생이거나 프랑스 학생들은 자기들은 의 발음을 분명히 하는데 그런데 뭔 발음을 저렇게 하는가 뭐 그럴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선배 영문과 교수는 단케셴 하는 걸 꼭 단케션이라고 써보니더라고요. 션. 그래서 이게 왜 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션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쓰기는 발음은 어떻게 하더라도 또 오이로 단케셴이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치긴 고쳤어요. 쓰기라도 적어도 바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고쳤는데, 근데 정말 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누구나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우리 한국어를 좀 더 기분 좋게 좀 완벽하게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극복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로 우리 국어 사전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꼭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잘 가르치려면은 우선 사전이 좀 더 잘 만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 우선은 예문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표준국어 대사전은 그때까지 사전들이 예문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애초에는 그때까지 없다가 국어사전의 중요한 요소가 예문이다. 그래서 그 힘들게 말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문을 넣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로 큰 성과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들여다보면은 예문이 없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게 어떤 것들은 뭐 우리가 말문쳐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들조차도 안 넣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못 넣겠다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특히 제가 강릉 방언사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세밀하게 하면서 많이 발견한 문제입니다. 예루다가 처음에 당달봉사라는 게 나오는데 당달봉사 하면은 천명관이로 가보라. 그러니까 천명관이하고 같다. 이래서 당달봉사에는 예문이 없는데 그런 것이 방언에서 쉽게 나오고 사후라는 걸 찾으면은 사당에 가보라 그랬는데 사후에는 예문이 없는데 강릉 쪽에서는 사당보다도 사후를 더 흔히 쓰고 그러니까 그런 방언 자료에서 예문을 충당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어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뭉치를 만든다 이러면은 주로 이제 글에서 뽑지 않습니까? 뭐 글 속에도 소설의 대화라든가 뭐 희곡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어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런 데의 구어는 아무래도 좀 다듬어진 것이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구어는 아니고 그래서 구어 쪽을 많이 찾아서 그러면은 예문들이 좀 더 잘 채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언 쪽에서 1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동물이라는 것도 예문을 들었습니다. 동물이라는 게 여러분 동물 그러면 그거 뭘까 싶은데 짙은 빛깔의 남빛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 쪽에서 보면은 그런 것으로 만든 치마를 동물 치매, 그건 치마를 치매라 하는데 동물 치매라 하고 또 동물은 어떤 뭐 사람들이 의견을 조금씩 뭐 권세에게 가깝다는 등 뭐 이렇게 조금은 달리들 설명을 했지만은 어떻든 빛깔 이름으로 동물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들 몇 개를 예를 들었는데 낙종하다, 인곤하다, 취맥하다, 다품 이런 것들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짐작은 되지만은 상당히 낯설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잘 안 쓰는 단어인지 말뭉치에 잡히질 않아 가지고서
예문들이 없는데 이걸 시골 노인들이 상당히 사실 고급 단어라면 고급 단어인데 척척 쓰고 있었어요. 인곤하다 같은 거는 사전을 찾으면은 불교 용어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시주하라고 권한다 이런 불교 용어로 나와 있는데 그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인곤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 권해서 그렇게 쉽게 쓰더라고요. 천추하다는 홍명희 소설에서 하나 나오고 자사는 이기영 소설에서 예문이 하나씩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홍명희 소설, 이기영 소설에 나오는 어휘는 우리는 잘 모를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문이 거기서만 나왔다는 거는 그 다음 문헌에서들은 잘 찾아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것도 척척 썼어요. 자사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새빨간 산.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숲이 많지만 그땐 다 자산이었다 이러거든요. 그런 거 척척 쓰고 천추하다 같은 건 특히 참 그거 다 하는데 그때 이제 뭐 100살이 막 넘었을 할머니인데 그 20살 밑에 아주머니가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젊은 아들을 잃은데 그거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이게 뭐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가고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슬픔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천추해서 가려고 한다. 이 좀 늦추어서 뭘 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고급다네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할머니가 척척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어 자료를 열심히 모으면은 지금 한 방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찾아서 나서면은 그리고 서울 쪽에서도 구어를 열심히 모으면은 그 좋은 예문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 뭐 내가 꽃이 걸어 다닐 때의 경험 같은 걸 하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전에 나온 식물 도감에 보면은 무슨 꽃은 상한선이 어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야생화 찍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극성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책을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과거 식물 도감에 나오는 분포가 아주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성파들, 다른 데서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극성파들이 국어를 학을 하는 분들한테도 나와서 난 참고 있지 못하겠다 이래서 정말 온 사냐를 다 누비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빈자리들이 채워지면 어떻겠는가. 거기 그 얘기도 곁들였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방언이 뭐 이건 충북 방언, 어떤 거는 뭐 평북 방언 뭐 이렇게 턱턱 해놨는데 그게 강릉에서도 막 쓰는 건데 그냥 충북이라고 해놓고 뭐 전남이라고 해놓고 뭐 평북이라고 해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 분포도 이게 정말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 방언 보고서 하나 뭐 충북에서 누가 낸 데에 그게 있으면 딱 올리고는 충북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극성파들이 나와가지고 좀 우리도 그런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만 다른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만 5번에 한글 쪽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 얘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면은 다 한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한글이 또 우수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왜 우수하냐? 그러면 과학적이잖아요. 이래. 그래서 뭐가 과학적이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을 못 해요. 너무 그냥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구호 외치듯이 외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염려스럽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는 얘기인데, 그 세종대왕 동상영원 안내판에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발명했다, 코리안 랭귀지를 발명했다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랭귀지를 그것도 사실 고치려면 알파벳으로 고쳐야 되는데 캐릭터로 고쳤어요. 캐릭터는 문자를 얘기할 때 한자와 같은 걸 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자모 문자를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고친다 하고 또 고치면서 캐릭터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고치면 제일 좋은데 그리고 한글 자랑할 때도 그냥 제자 원리 이에서 머물고 많은데, 사실은 제자 원리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하는 건 겨우 5자뿐인데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그 원리들이 아주 놀랍거든요. 그 기본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발전시켜가는, 변형시켜가는 그 방법이 놀라운데, 그런 쪽은 또 얘기들을 안 하고, 특히 모아쓰기에 대해 가지고들 인식들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알지만은 주시경 선생님이 그런 분들은 모아쓰기가 나쁘다, 그래서 풀어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풀어쓰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건 모아쓰기를 전제로 만들었거든요. 초성, 중성이 이렇게 만나고 종성이 이렇게 만나고 전제로 만들었는데, 이게 풀어놓으면 영 엉망이 되니까 아자도 H자 비슷하게 만들고 기억 약해 각이 된 것도 하기 못하니까 좀 이렇게 구불려 놓고 이랬는데,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한글 파괴 일이었다. 그게 정말 한글이 자랑스러운데 왜 모양부터 그렇게 깨트려 놓느냐. 그리고 인식이 그거는 사실 그분들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문자론이, 그러니까 언학 중에서 제일 느리게 움직이지 않은 거, 제자리에서 가장 갇혀 있었던 게 문자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1960년대까지라고 그랬는데, 뭘 계속 잘못 생각했냐 하면은, 글자를 보면 그것을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소리 영상으로 바꿔야 개념이 파악이 된다는 건데, 그게 요사이 무슨 특히 언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체험으로도 깨닫는 건데, 소리를 몰라도 글자만 보면은 의미를 아는, 이렇게 소리를 경유하지 않고 갖는 직접 루트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꼭 소리대로 적는 게 좋은 표기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표문자로도 표의문자의 어떤 장점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게 좋은 이상적인 표기법이다. 그래, 우리 모아쓰기 같은 거는
바로 그렇게 많다 그러면은 마에다가 니은 히읗 하면은 그게 소리가 많고 할 때는 히읗 소리 안 나고 어떻게 하는 거 따질 필요 없이 마에다가 니은 히읗만 보면 의미가 탁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아는데, 그래서 모아쓰기가 이 독서에 아주 좋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한글 맞춤법 이거 괜히 이론만 따져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하는 수 없어, 그대로 배워,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교사 스스로가 우리 맞춤법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됐다는 거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은 그 학습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석주를 읽으면서 얘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거기 아까 앞에서 내보였던 그 머리말 제일 끝입니다. 한국의 언어말 머리말 제일 끝인데, 그때 욕심이 없이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뼘은 정말 얼마 안 되지. 한 발자국이라든가 한 발이라든가 이래도 좋은데, 정말 그때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국어가 세계로 퍼져가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욕심을 안 내고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뼘이라도 더 멀리 우리말이 세계로 뻗어 나간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서름쯤은 잊어도 좋을 것이다. 모국어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빌고 빌 뿐이다. 예, 그걸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어의 실현과 영광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조 강연 정말 너무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어가 우리의 언어로 또 그리고 세계 언어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귀한 경험과 통찰을 따뜻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깜짝 선물, 오늘 깜짝 꽃다발을 또 마음에 담아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국어학기 이금희 교수님께서요, 또 마음을 담아서 이익소 교수님께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꽃다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과 또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고맙습니다. 야, 한 뼘이라도 더 멀리 우리말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지난날에 서울을 읽는다고 했는데 너무 멀리 지금 뻗어나갔습니다. 교수님의 또 그런 또 마음이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오늘 너무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